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기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 강의는 우리가 인강에서 올해 해커스에서는 이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기초 강의는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초반에 우리 여러분들이 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웜업 하셨을 거고요. 자, 이제 기본 강의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리트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처음이니까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슬 로스쿨에서 언어 이해 담당하고 있는 문덕윤이라고 합니다. 리트가 올해로 이제 14번째가 될 거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시게 되면은 14기가 됩니다. 이제 이 시험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꽤 많은 양의 기출이 쌓였고 또 여러분들 앞에는 많은 선배님들이 네, 이제 사회 각계에 나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자퇴서를 쓰고 이 과천청사 앞에 모여서 이 눕눕하는 거를 봤고요. 이게 역사잖아요. 그 로스쿨이 어떤 식으로 정착됐는지 역사를 보면서 아, 이 시기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업을 얻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정말 뜨겁고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스스로에 대해서 넌 누구냐 라고 한다고 할 때 스스로 붙이고 싶은 거 저는 리트에 살아있는 역사까지는 너무 쫄리고요. 박물관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떤 걸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옆에서 지켜보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선배들이 해결을 했는지 이 부분을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수험을 대하는 아주 디테일한 노하우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기출일 텐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가장 튼튼하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기출이고요. 또 출제자가 이 시험지에 어떤 원리를 구현해 두었는지를 잘 알고 그걸 우리 여러분들과 학생들과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 강의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저의 출제진이 되어서 같이 문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 우리 여러분들 모의고사 들어가게 될 때에는 이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참신한 정말 리트에 맞는 리트에 맞으면서도 참신한 문제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누구인지 플러스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뭘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목표는 요겁니다. 작년도 기출 점수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평균이면은 딱 중간값이거든요. 그렇죠? 이 14,000명 정도쯤 되는 학생들 중에 중간값이면 근데 여러분 중간이면 잘한 거잖아? 근데 중간이면 몇 등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끝나는 지점에서는 몇 등 이하가 나와요. 근데 그 몇 등 이하로 생각하면 이게 7,000등인 거예요. 자, 근데 로스쿨은 몇 명 뽑죠? 그렇지, 2,000명을 뽑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 중간이 됐으면은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시작이 될지도 몰라라는 뜻인데 여기 이 시험을 본 친구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는 본고사 점수예요. 근데 본고사 점수인데 중간값이 15개래. 이 친구들은 놀아서 15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1년은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자신의 1년을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에 한 절반 정도 값이 평균이야. 이 말은 사실은 숫자가 되게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리트는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번쯤 리트 시험을 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몸으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저는 올해부터 이제 완전 처음인데요.
하시는 경우에도 조금 각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의 이 적성 시험이라는 종류의 시험은요. 멀리서 봤을 때의 느낌이 그래요.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풀어본다고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듯해요. 뭐랑 익숙한 듯할까? 수능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왜냐면 제일 비슷하게 생긴 가장 가까운 때 봤던 시험이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때요? 안 똑같아요. 자,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 수능이라고 하는 근과거의 관문은 나름대로 잘 넘어오셨어요. 나름대로 잘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겠죠. 자, 물론 그걸 넘어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기억은 다양할 수도 있어요.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국어잖아요. 언어 영역, 국어. 예전에는 언어 영역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국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국어가 나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없었던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그때도 그 국어가 굉장히 높은 울타리처럼 느껴졌을 수도 계실 거고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턱의 높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외형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실질이 비록 내가 그 전에는 괜찮았다 하더라도 올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점진적인 상황이면 이런 숫자는 안 나오죠. 아예 다르게 생기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1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지만 보고도 공부를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저절로 해주시니까. 자, 그런데 리트는 그냥 시험지를 봤을 땐 뭔가 익숙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으면 굉장히 쉽게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습관의 관성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리트가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 굉장히 많이 들은 평가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해도 잘 안 오르는 시험인 것 같아. 이 여길 텐데요. 들어보셨죠? 바로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걸고 가게 되는 부분 중에 달라져야 되는 지점, 그게 바로 방금 얘기한 거예요. 리트는 습관의 관성에 걸려서 하던 대로 공부를 하면 점수가 안 오르는 시험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저런 평균이 안 나왔죠. 평균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점수대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항상 1강이 제일 어려워요. 1강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그 습관의 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라는 방법론을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들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약간 거기서 어려움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던 대로 했고 지금까지 잘 됐는데 이거를 바꿔야 돼? 라는 생각이 습관을 바꾸자고 하면 저절로 들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그 얘기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기본 강의의 첫 번째고 기본 강의는 우리의 독해 습관을 들여다보고 어떤 방식으로 읽는 게 시험에 맞을 것인지 방법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걸 여러분 몸에 하나씩 붙여가는 훈련의 과정이 되어야 여러분의 1월달, 2월달이 알차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 강의를 공부하는 2달은 그래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습관을 정리하고 새로운 습관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습관도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시험에 맞는 습관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뭐니까? 최종적으로는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적성시험이 변화하기 쉽지 않은 시험인 겁니다. 적성, 말 그대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
그 성향 중에서도 직업에 맞는 성향이라는 거를 추출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 걸리잖아요. 원래 내 습관도 있는데 그게 직업에 얼마나 맞는지 이걸 살펴야 되는 거라, 직업에 맞는 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습관의 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습관을 집어넣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월, 2월에 기반을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기반이 잘 만들어져야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읽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방식대로 이제 3월 달에 심화를 가죠. 어려운 문제로 올라가야 돼요. 쉬운 문제를 푸는 법과 어려운 문제를 푸는 법의 방법론이 각자 따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속절없이 당해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개가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쉬운 문제는 평소대로 풀고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풀고 그렇게 가는 건 곤란해요. 처음부터 논증적으로 기본기를 튼튼하게. 저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습관부터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기본 강의를 같이 하게 되면은요, 사실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어느 부분을 보는가에 따라 이 지문 안에서 이게 중요한데? 라고 짚어가는, 내 눈이 따라가는 포인트가 변하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시험지를 점검을 해보자면, 작년 시험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막 마치고 나왔을 때 느낌과 발표된 뒤에 점수가 격차가 있네? 라는 반응이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에는요, 언어 이해의 경우엔 그렇게 재작년 문제보다 2021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해괴한 소재는 없었어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요, 소재에서 이슬람교 나왔어요. 수피즘. 그리고 성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막 귀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부터 얼마나 참신해요. 근데 내가 시험 봐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참신한 거 나오면 그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그래서 2021은 소재부터도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작년도 기출의 경우에는 소재에서 이게 뭐야? 이런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당황을 할 만한 상황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풀만하네? 이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건 느낌이고, 여기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여보면 소재는 예측 불가능성이 줄어들었지만 구성이 아주 독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게 되면 작년도 시험지에서 여러분께서 만났던 출제자들은 익숙한 소재에 대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독창적인 구성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생각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논리를 짜는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만의 독창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성에 내가 갖고 있던 정보로 그 지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될까 안 될까? 물론 기존의 지식이 언제나 충돌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합하면 도움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사람의 독창적인 논리를 읽지 못하면 문제를 풀지 못하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결국 이 문제에 이렇게 생긴 거, 의도는 뭐예요? 심적 장벽은 낮춰줄게. 하지만 정확하게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지문을 구성한 상황에서는 제일 위험한 접근이 뭘까? 제대로 안 읽고 보통 이런 주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라는 생각이 앞서 버리게 되면 문제를 풀 때 헷갈려요. 문제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의 객관식 문제는 질문과 선택지로 구성이 돼 있죠? 저는 이게 2022학년도에 제일 뚜렷한 특징이라고 시험지를 보면서 생각했었는데요. 평가원에서 나온 보도자료, 작년도에 시험 끝나고 나온 보도자료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질문은 아주 명확하게 하여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는 애매함을 최대한 배제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작년도 문제의 경우에는요. 저는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시가 뚜렷했어요. 이 지시가 뚜렷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문을 읽으러 들어가서 이걸 해줘. 너는 이 활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출제자가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린 지문을 읽고 문제 3개를 풀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자 여기서 하는 활동은 이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놨어요. 선명하게. 그럼 가서 뭐 해야 돼요? 그걸 해야지. 그렇죠? 질문을 의식을 한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이해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정보에 좀 깔려요. 살짝 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정보에 압도되는 걸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근데 내가 이거 읽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뭘 해야 되는지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명확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저 사람이 하자는 거를 내가 지문 안에 들어가서 하면 뭘 하자는 거야 라는 기준을 갖고 정보를 묶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 글을 읽게 되면 선택지에서 판별을 할 때 기준이 좀 더 선명해지겠죠? 근데 작년의 경우엔 질문은 명확하게 두고 선택지의 난이도는 높았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애매한 선택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단어를 저기서 읽었나? 봤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답을 못 찾게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선택지 부분이 나머지는 다 사실은 수능 국어하고 형식적으로는 같아요. 이 선택지 부분의 난이도가 여기에 구성법이 수능과 리트의 난이도 차이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 선택지를 어떻게 읽고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추론을 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은 제가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리트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여기 들어있어요. 리트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는 법은 철저하게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합쳐지게 되면은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아예 시원하게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예 시원하게 모르면 둘 중 하나를 해요. 각성하고 각 잡고 읽거나 아니면 넘어가. 포기. 이렇게 하거나. 근데 각성하고 읽든 포기를 하든 시간은 안 부족하거든요. 그냥 내가 부족하지. 근데 이러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죠. 벌써 지난 여름 시험 끝나고 나서 1교시 끝나고 여기서 멘탈이 흔들린 친구들은 제대로 흔들렸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긴 구성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정신승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되게 못 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자, 근데 미안하게도 시험이 끝나고 요번에 기출을 쭉 분석을 하면서 저는 올해도 되게 감탄했어요. 대략 30문제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던 한 3년쯤 전부터 이제는 협의회가 출제의 원칙에 대한 안정감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굉장히 문제의 객관적인 난이도나 완성도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설득력 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좋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을 때 내 머리하고 저 시험지하고 가장 잘 맞는 형태로 세팅이 될지 우리는 그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공부는 결국은 저 시험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우리가 서로 잘 맞아요 라고 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 우리 머릿속을 최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뭔가 생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이 있을 거야. 그 방식이 나한테도 익숙한 방식이 되면 사람은 자기한테 익숙한 걸 제일 잘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 안에 있는 출제자는 무슨 생각을 저 안에서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나 그 부분을 기본 강의에서 배울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도발적인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거 보여드릴 때 제일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럽냐면 이제 방법론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의 학습과 관련된 관행에 뭔가 제동이 지금 팍팍 걸리고 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니까요. 저도 1교시부터 여러분에게 이 뭔가 저항감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바꿔 끼우기 시작을 해야 여러분이 변해요. 저는 여기 와서 수업을 재밌게 들었는데 수업은 재밌었는데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는 글을 무심코 읽고 그리고 시험에 대비를 하는 내 공부 습관부터 짚어보는 거. 이게 필요할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표현 쓸 때 항상 좀 떨리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왠지 내가 오답 같잖아. 여러분이요. 왜냐면은 여기 이 습관이 다 여러분 평소에 쓰시는 거죠. 평소에 쓰시는 건데 오답이야? 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좀 흠칫하잖아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매력적 오답이라고 표현을 해둔 부분은 우리가 이 독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비를 할 때 혹은 글을 읽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쓰는 주된 방법들이에요. 많이 해요. 나도 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저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보시면서 좀 들 거예요. 전제를 하나 깔게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틀렸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저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 방식이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리트에 맞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시험은 상황이에요. 내가 있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있는데 내가 중심을 갖고 움직여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황이 뭔가를 결정을 하고 내가 맞춰 들어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본다고 하는 건 시험지를 나한테 맞추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시험지에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상황에 맞는 방법인지를 접근을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꼼꼼하게 문단별로 지문을 요약을 한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하면서 여기 이런 부분이 구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짚어보고 구멍이 뚫리지 않게 머릿속을 꼼꼼하게 정리를 한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꼼꼼하게 해설을 읽어서 그래서 이 뒤에 이런 게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 보강을 튼튼히 한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사실은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늘 쓰는 거였어요. 자, 근데 기본 강의 단계, 적어도 이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면 꼼꼼하게 틀린 문제만 샅샅이 요 세 가지에 걸려 있는 건데요. 이 세 개는 공통적으로 뭘 하고 있죠? 내 머릿속에 구멍이 뚫린 부분을 채워서 넣으면 완전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뭘 전제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고 있는 내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알아야 되는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 총량 중에서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한다면 그 구멍을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메꿔가면 점점 부족한 부분이 줄어들고 완전해지겠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 그게 바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의 지식을 얼마나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성취도가 달라지게 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온전하게 틀린 게 아니고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식 시험일 때에는 내가 얼마나 소화되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리트 시험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야 되는 교과서가 안 정해져 있어요. 저기 시험지에 나와 있는 지문이 어떤 배경 지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가서 바로 만나서 읽게 되는 건 저 지문 뒤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바탕이 돼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저기 시험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안 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구멍을 꼼꼼하게 메우면서 하나씩 완전하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당장의 공부를 할 때에는 기성의 공부법대로 내가 하나하나씩 채우고 가기 때문에 그래, 오늘도 많이 발전했어, 많이 채웠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새로운 상황으로 가서 문제를 풀 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땐 도움이 안 될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걸부터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교시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은 굉장히 부족한 시간 안에 처음 만나는 사람과 뭔가 낯설은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포기하자. 처음 만나는 사람과 정해진 시간 안에 바빠 죽겠는데 거기 뭔가 문제 상황이 있고 자, 이걸 해결봐야 돼 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 지문의 내용 완벽한 이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거부터 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하냐면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지식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게 맞아. 근데 시간은 없고 어디까지가 바탕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일 때에는 저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완전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저 사람이 힘 엄청 주고 있는 부분을 내가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의 모든 단어를 내가 완전히 다 알아들을 수는 없을지도 몰라. 그냥 그거는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리트에서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를 다 내용을 이해한 건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저걸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걸 파악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면 결국 독해에서 물어보는 건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고 저 사람 시각으로 생각하면 뭐가 답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지. 세상에 완전한 고정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초반에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틀린 문제만 오답 노트를 하는 거가 이게 이제 모의고사 때는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걸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맞춘 것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틀렸는데 내가 제대로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한 발이 딱 삐끗해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맞았고 틀렸고라고 하는 게 내가 요것만 떼워도 된다를 의미하는 신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진짜 불필요. 찍어서 맞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답노트 말고 뭐 해야 될까? 예, 저는 시험지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시험지를 읽을 건데 계속 문제 풀거든. 리트는 공부하고 있다 보면은 왜 지치냐면 한없이 풀어. 뭘 그렇게 맨날 풀어. 풀고 있다 보면은 엄청 지쳐요. 왜냐면 비슷한 걸 계속 하고 있는데 맨날 내가 비슷하게 틀려요. 가끔 보고 있다 보면 되게 짜증나는 게 2달 전에 풀었던 기출이거든요. 2달 뒤에 번호까지 똑같이 다시 틀려. 그런 거를 몇 번 만나면 현타가 와요. 그럼 이제 공부하기 싫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었나 보지. 문제 푸는 본인. 내가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나잖아요. 내가 안 변하면 2달 뒤에 똑같은 거 만나도 똑같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보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문제에서 살피는 것보다 처음에 기본기를 다질 때에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해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관찰을 잘 못해요.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 껴들어야 되거든요. 안 껴들고 뭐 하는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왜요? 내가 마음이 급하거든요. 시간 없거든. 빨리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겠는데 하면 우리는 쉽게 끼어듭니다. 근데 끼어들면 봐봐. 내 관점, 저 사람 관점 섞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글쓴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글쓴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나예요, 글쓴이예요? 나지 그건. 그렇죠? 그러면서 왜곡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저는 오답 노트 안 시키고요. 정리 노트 시킵니다. 그리고 이 정리 노트는요. 자, 출제자 쟤 지금 저기서 뭐 하는지 우리 관찰을 해서 한번 기록을 만들어 볼까? 이거예요. 왜 기록을 시키냐면요. 기록을 만들어 보면 내 눈에 저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잖아. 그러면 빼박이에요. 대충 이렇게 봤잖아요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쓰겠죠. 그러면 내가 제대로 관찰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고쳐지게 돼요. 이 작업을 저는 기본 교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출제자는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 있고 문제는 나한테 여기에 주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라는 걸 같이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인강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거를 자료를 전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보면서 예습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현강 친구들은 그게 다 과제예요. 그래서 과제로 같이 교재 한 권에 있는 거를 관찰 기록을 만들어 보면서 내 눈을 바꿔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해보면 되게 많이 느껴져요. 관찰이 되게 어렵구나. 생각보다 쉽지는 않구나 하는데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방식을 몸에 익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딴 데 안 가요. 그리고 진짜로 눈이 변해요. 그러니까 읽는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결국 관성 때문에 어렵잖아.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선을 돌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중간에 퍼지지 않고 쭉 숙지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론 부분에서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제 틀렸을 때는요. 해설을 보지 마시고 저는 모의고사 때 되면 해설 치워요.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래도 선생님 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는데 정리 노트만 줘요. 왜 정리 노트만 주냐면은요. 문제가 틀렸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을 가서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틀렸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서 해설을 읽어요. 그리고 해설이 이해가 되면 납득을 하고 넘어가요. 근데 납득은 해설을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 해설이 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그 시험지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문제가 틀렸으면 지문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맨눈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걸리면 해설을 보는 게 딱 포인트만, 원 포인트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는 납득이 됐는데 문맥은 놔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너진 문맥을 다시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저는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올해 기본 강의에서 이 방법론부터 정정하는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 교재 우리 기본 교재에는요 매해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제가 항상 1장에다가 파트 1이죠. 교재 파트 1 부분에는 언어이해 학습에 대한 조언을 실어둡니다. 본격적인 우리 수어에 대한 공부는 파트 2부터예요. 거기부터 문제가 들어가는데 앞부분 파트 1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언어이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매트리스를 까는 데에는 어떤 책을 보는 게 도움이 되고 좀 학습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선배들의 경험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항상 편집을 여기를 이렇게 해둬요. 이렇게 해두는 이유는 자 봐라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볼까? 이걸 하기 위해서 실린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합격 수기를 부탁드리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결과가 화려한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건 사실은 다음 해를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이분들의 결과는 사실 본인이 가져가시는 거고. 근데 제가 합격 수기를 요청을 하면서 항상 기준으로 삼는 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했던 친구들.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하는 자세가 정말 잘 잡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라는 공부 방식을 활자로 만들어서 공유를 했을 때 후배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들 그분들께 부탁을 매해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합격 수기는 볼 때 항상 이렇게 엄청 다잘에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건 다잘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좋은 학교도 있고 안 좋은 학교도 있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약점도 되게 많고 그런 친구들도 섞여 있어요. 물론 초고득점도 들어있어요. 초고득점에서 다 잘했어요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들어갔어요도 있고 왜냐면은 선배님들은 인간이잖아요. 우린 다 사람이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다 다양하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상황 중에서 보시게 되면 나랑 비슷한 데가 하나씩은 어떻게든 들어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의 방법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좀 더 맞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생하게 잘 써두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합격 수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초시 때 인강 독학 인강을 들으면서 혼자서 공부를 했었는데 평균이 나왔어요. 이게 리트가 참 묘해요. 이게 평균의 중력이 무지무지 강해요. 그래서 약간 방법이 틀어지거나 운영을 잘못하면 굉장히 쉽게 평균으로 백을 잘해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러니까 이게 재수했을 때예요. 저하고는 재수했을 때 이제 풀커리로 만났었고요. 이랬던 친구인데 어떻게 올랐어요?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어떻게 올랐어요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강조해 주었던 게 바로 습관이었어요. 독해 시험에서 적성은 읽는 습관이에요.
그냥 읽는 습관이 A부터 Z까지라고 봐도 무방해요. 좀 그건 과장이다. A부터 W쯤까지 가요. 네. 선생님 그럼 X, Y, Z는요? 시험장에서 멘탈이 안 무너지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읽는 습관이 정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좀 단단한 부분까지 갖춰져야 시험장에 가서 혼자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저 읽는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장인정신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게 매번 하는 게 지루하고 힘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집요함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해야 돼.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번 꽂히는 건 되게 많이 파거든요. 올해는 여러분한테 꽂힐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래 읽는 습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출제자는 어떻게 읽을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지문을 풍성하게 늘리는 수업을 하지 않아요. 시간 안에 시험장에서 그게 되겠냐고요. 시험장에서 처음 뵙겠습니다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일 때에는 그 지문을 정확하게 읽었을 때 문제를 푸는데 실익이 있는 부분으로 정보가 자기가 다 읽고 줄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요?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저 구조독해. 이걸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능숙하게 되면은 사실은 앞에 두 가지가 능숙하게 되면은 나오는 효과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내가 이거를 우와 풍성하게 이해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방식으로 읽어서 시간이 줄어야 되잖아. 시험장에 가서 그게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잘 짚어주신 거예요. 그게 되면은 시험을 잘 봐요. 이 친구는 올해 연대 로스쿨 합격생이었는데요. 되게 희소같이 높은 친구예요. 현강, 풀커리, 기초부터 파이널까지를 쭉 모든 과정을 따라왔는데 제가 이 친구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성실하기도 성실한데 멘탈이 진짜 안정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쟤는 왜 저렇게 멘탈이 안정적이지? 이게 얼마나 평온한 성격인가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데 그냥 공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꾸준히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감정이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본인의 감정의 변화를 공부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게 둘 사이에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기분이 좋은 날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방전되면 안 해버리고 그래요. 근데 리트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다 말다예요. 하다 말다 하면 어떻게 습관이 변하냐고요. 습관은 몸에다 근육을 붙이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맘 내킬 때만 하면은 계속 제자리에 있겠죠? 되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는 공부하고 감정의 변동을 분리를 시키는 훈련부터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무슨 리트 하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장하게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요. 이 시험을 보고 나면 공부가 끝나요? 이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 민법이 기다리고 있죠.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험장에 로스쿨은 합격하면 이틀 좋아요. 이틀은 좋아요. 이틀은 굉장히 행복한데 내가 내일 변호사 될 것 같거든? 자, 근데 딱 법을 공부하러 간 그 순간부터 위기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3년 뒤에 변시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야, 이게 이 법학의 딱 한 과목 민법을 만났는데 위기감이 느껴져.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봐. 리트를 공부를 할 때 공부의 자세를 잘 만들어 두는 건 로스쿨에 가서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하고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로스쿨에 가서 1년을 공부 자세를 바로잡는 데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 변시가 한 번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옆 친구는 노나요. 그냥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트를 보시고 3년 뒤에 여러분은
본선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시험은 리트가 아니에요. 저기 뒤에 3년 뒤에 변시라고 하는 거대한 시험이 자, 오늘 시작했죠. 올해의 변시는 오늘부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15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 대목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수험을 하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바탕을 만드는데 매우 좋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의 변동과 공부를 연결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는 거는 이성이 작동을 하는 영역이고 그 영역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 대신에 공부를 한다 라고 하는 느낌에 가깝게 가는 게 직장 대신에 공부를 하면 재미가 되게 없겠구나. 대신에 책임감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비유를 잘못 선택했어요. 월급이 안 들어오는 직장이라니. 노예네? 그러게요. 공부에 4년간 내 인생을 저당 잡혀야 되는 건가? 라고 한다면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투자죠. 잘 투자를 해서 끌고 가시면 돼요. 아무튼 이 친구가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저는 정리 노트를 다 써요. 여기다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본인 손으로 공책을 3권을 썼어요. 다 썼어요. 실제로 정리 노트를. 나중에 막판에 모의고사 되면은요. 여러분이 막 힘들고 할 것도 많고 문제도 하나 더 풀어야 될 것 같고 멘탈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 노트를 슬금슬금 안 쓰거든요. 선생님이 앞에서 막 숙제 검사하고 해라 하니까 하고 하는데 모의고사 때 되면은 많이 안 써요.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썼어요. 근데 끝까지 썼는데 왜 그랬냐면 정리 노트가 습관이 돼서 안 쓰고 넘어가면 되게 이상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파이널 때 이 친구가 맨날 1등을 했냐 하면은 맨날 1등 한 건 아니에요. 맨날 1등을 하진 않았는데 항상 평균보다 4개에서 5개 정도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고 이렇게 바닥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 한 서너 개 정도의 흐름 안에서 꺼지지 않고 쭉 가는 특징?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복 없이 쭉 가서 시험장 가서도 그냥 본인이 평소 한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만큼이 진짜로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왜요? 시험장에서 그 멘탈이 유지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편집한 거 아니에요. 본인 손으로 다 작성한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정리 노트를 작성을 할 때 제일 큰 장점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제일 큰 장점 맞아요. 내 눈에 저 지문이 어떻게 보였어? 요게 내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들어갈까라고 하는 기반이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본인의 머릿속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하는 거를 꾸준히 하면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쭉 읽었을 때 나중에 익숙해지면 거기 논리 구조가 보여요. 쭉 지문을 읽으면서 후딱후딱 정리가 탁탁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좋은 거구나라는 걸 이 친구가 알았어요.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3번째 부분으로 이 친구가 정말 잘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친구 정리 노트를 좀 보기 좋게 예쁘게 이제 써놓은 건데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였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검정 글씨로 써진 게 있고 파란 글씨로 써진 게 있죠. 필기구 색깔 2개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독해 공부하면서도 필기구 2가지 색깔은 꼭 준비하세요. 이 까만색으로 써놓은 부분은 자기가 이제 이제 공부 다 하고 이제 그날 시험 다 보고 나서 자기가 푼 시험지 딱 펴놓고 정리 노트 이제 한숨에 바로 쓴 거. 그게 까만 글씨예요. 까만 글씨고 요 파란 글씨는 뭐냐면 이 친구는 자기가 정리 노트를 쓴 다음에 파란색 펜을 들고 이 문제를 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생각을 하다가 꼬였고 어떤 부분을 선생님 정리 노트와 비교해 보니까 놓쳤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출제자가 어떤 걸 포인트를 놓고 생각을 했고 나는 어떤 부분을 놓쳤고 그 부분이 이 지문의 흐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중요하고 내가 수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를 앞으로 주의하여 들어가야 될 건지 본인의 방법론에 대한 피드백을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게 2가지색 필기구를 가지고 일관되게 적용이 되면 자기 머릿속에 절차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한 거고 이거는 그 뒤에 피드백을 한 거야가 되니까 나중에 자기 기록을 훑어볼 때에는 피드백만 쪼로로록 따서 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습성이 있었지 여기가 주의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뭘까? 오답노트의 효과가 나온 거죠. 오답노트의 효과는 바로 피드백이거든요. 객관화와 피드백.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그거를 오늘 1회에 방법론을 설명을 하는 시간에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의 공부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예습, 수업, 복습 이렇게 3가지 순서로 갈 거예요. 수업을 듣고 나면 궁금증이 생겨요.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니까 이거를 잘 집중을 해서 들으면 되는지 알겠는데 이건 선생님 시간이죠. 근데 예습과 복습 여기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잖아. 이거는 선생님의 시간이고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면 될까요? 이거 예복습 방법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기본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이 친구의 수기를 읽으면서 보니까 그걸 정말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푸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습을 해오셔야 되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 안 읽고 오시면 안 돼요. 안 읽고 와서 수업을 들어도 이해는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습을 꼭 해와야 되는 이유. 예습을 안 해오면 수업을 반밖에 활용을 못 해요. 예습을 하는 거는 모든 문제를 다 무조건 맞춰와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미리 문제를 풀면서 그치? 본인의 상태를 하나 만들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보면서 자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습을 하면서도 미리 자기가 정리 노트를 하나를 했었어요. 되게 평온하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네죠. 제가 보통은 정리 노트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에는 복습부터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리 노트 쓰면은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쓰면서 막 짜증이 나요. 막 못생긴 걸 내가 그리고 있네 막 이런 거 하면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하고 싶잖아. 원래 본능적으로 그래요. 내가 못하면은 막 몸이 사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 친구 되게 용감하다.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틀려도 뭐 상관없고 뭐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하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투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리 노트 쓰면은요 빡빡하게 써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 눈에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틀릴 거니까요. 뭐 어차피 근데 틀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데. 그럼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답을 맞췄는데 왜 그게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냐면 내가 뭔가 자욱하게 읽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해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 친구 보면서 그때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기초 때인데 얘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자기를 많이 오픈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스스로한테 어차피 예습은 혼자 보잖아. 근데 스스로한테 자기를 많이 오픈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빨리 변해요. 자기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본인이 너무 잘 알게 되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죠.
왜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요거를 해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수업을 그렇게도 봐? 이렇게 구경하는 것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기록하고 딱딱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잡히겠죠. 밑준비를 되게 선명하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정확하게 돕기 습관이 교정이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참 잘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지문을 논증적으로 읽으면 밑줄이 어디 가나 이런 것부터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배운 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되 처음에는 내가 예습을 할 때는 배우긴 배웠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 합쳐져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복습을 할 때는 배운 대로 풀려고 노력을 하되 그냥 열심히 푸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오고 이거 진도별로 문제 풀어오는 거는 기본이고 할 수 있으면은 요거 해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 기록을 꾸준히 누적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장을 하나 쓰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까지 권해요. 여기까지 권합니다만 복습의 정리 노트는 강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복습이 아니라 예습. 복습할 때 정리 노트 할 거거든요. 자, 복습을 할 때는요. 요거는 이 친구는 자기가 썼으니까 비교를 한 건데 복습을 하면서 제 거를 보지 말고 일단 써보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문맥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보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오늘도 샘플로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생긴 걸 만날 거예요. 근데 만나도 내려놔 잠시. 그러니까 자기가 복습을 하면서 정리 노트를 만들 때는 제 걸 안 보고 수업 들으면서 밑줄 쳤었잖아요. 지문하고 문제 푼 거 정답까지 다 있는 거 내가 풀었던 기록을 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요걸 여러분은 형강 친구들은 과제를 낼 거고 그리고 인강 듣는 친구들은 만든 다음에 제 정리 노트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잡히잖아? 이게 흐름이 잡히면은요. 교재 뒤에 해설지가 있지만 거기까지 거의 안 달려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저 지문의 의도를 다 간파했기 때문에 저 안에서 문제가 다 끝나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정리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드러나는 나쁜 습관들을 따로 모아서 적어놨다. 요게 바로 뭐냐면 아까 했던 거 다른 색으로 정리 노트 옆에다가 바로 피드백을 적은 거.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대목에서부터는 요건 뭐냐면 사실 이제 처음에 1월 달에는 저는 일단은 수업에 충실하라는 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런 방식으로 수업을 소화를 하려면 자기 공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개수는 적지만 깊숙하게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저런 거는 처음에 몸에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좀 몸에 붙으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줄어요. 왜냐면 정리 노트를 금방금방 쓰게 되거든. 처음엔 정리 노트 쓸 때 하나 쓰는데 막 15분 걸리고 그런데요. 때려치우고 싶대요. 참아요. 정리 노트 쓰는데 15분 걸려. 무슨 뜻이에요? 논증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 텍스트가 논증적인 방향으로 안 보이고 엄하게 보인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건 때려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빨리 고쳐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쳐야 되죠. 그럼 그땐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15분 걸리지 않아요. 나중에는 정리 노트 좀 많이 익숙해지면은 하나 쓰는데 한 4, 5분이면 뚝딱 써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나 좀 여유가 생겨 그러면은 그때부터 들어가는 게 바로 자습이에요. 이제 이거는 내가 좀 몸에 익었고 하나씩 하면 돼요. 안 급해도 돼요. 하나씩 해서 이제 방법론이 좀 몸에 익은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수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게 사람에 따라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단계는 크게 급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를 충실하게 하면 생각보다 금방 와.
그래서 내가 이제 방법론이 좀 익숙해졌다,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 하면 그때부터 공부의 수량을 늘려서 자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저절로 생기겠죠? 그때 해야 되는 1단계의 자습이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푸세요. 어차피 기출문제는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서너 번은 반복해서 한 3회독, 4회독 하게 돼요. 초시인 친구들은 선생님 기출문제는 시험이니까 완전 내가 진짜 봐야 되는 이게 존귀한 시험이잖아. 좋은 문제니까 아껴서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좋은 문제니까 아껴서 풀어야지. 시험 직전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를 풀면 그 문제가 다음에 시험에 나와요? 이 시험은 어차피 그 문제가 다음에 안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기출은 왜 보는 거야? 다음에 안 나오는데요? 그 기출 안에 문제를 내는 사람의 언어가 들어있고 그 언어에 담겨있는 원리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한 번 풀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분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그때그때 시기별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고 여러분 자습하고 하는 과정이 기본 커리큘럼 안에서 일단 한 바퀴가 돌아가고요. 자습하면서 한 바퀴 돌겠죠. 모의고사 때 또 보겠죠. 아무리 조금 봐도 3번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껴놨다 나중에 푸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수업 따라가고 자습을 이때 하는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회차별로 수업 시간에는 교재에서 문제를 편집을 해서 방법론을 여러분한테 훈련하는 목적에 맞게 순서를 재배치를 하니까 저 때는 회차별로 시간 딱 묶어놓고 30문제씩 쭉 쏴서 푸는 거 그거를 자습을 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빨리 적응한 사람은 2월부터 시작해도 돼요. 나는 좀 천천히 적응하는 스타일이면 2월엔 너무 좁아지면 안 해도 돼요. 3월부터 해도 돼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양해요. 다양하니까 그때 맞춰서 하고 이 친구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방식으로 점검을 했대요. 근데 인강 해설을 들으면서 갔던 거는 조금 빠르게 배속을 빠르게 해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했던 말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빨리 듣고 자기가 좀 틀렸던 부분, 생각이 꼬였던 부분은 한 번 더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이 친구는 회독수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자습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 다 있어. 예습은 어떻게 해요? 복습은 어떻게 해요? 자습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까지예요? 3월 달까지예요. 기출 다시 회독해서 자습하는 건 4월 달까지 갈 수도 있어요.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그렇긴 한데 3월 달까지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3월 달까지일까요? 4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요. 올해 커리큘럼에서는 4월 달부터 이제 분야별 실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출이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문제 시작이 될 거고 약점 공략해야죠. 그렇게 들어가고 5월 달부터는 이제 30문제 70분 똑같은 시험 상황에서 이제 실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몸에 붙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은 1월부터 3월까지가 방법론을 학습을 하고 기출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야. 석 달. 그리고 4월이 약점을 보강하라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5월, 6월, 7월에 7월은 진짜 짧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중간에 보러 가니까 7월에 한 첫 번째, 맥시멈 두 번째. 그러니까 2달 반? 살짝 부족한 반? 이 정도쯤이 여러분이 시간을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해 7월 달까지의 스케줄이 움직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잖아요. 작년도 리트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7월 달까지 여러분의 리트 공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리트가 끝난다고 시험이 끝나진 않아요. 리트가 끝난 이후에도 자소서도 써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이 교실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는 건 리트예요. 리트가 부족하면 법 쪽에는 굉장히 냉정한 세계예요. 아무리 마음이 진심이어도 학교가 내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라고 하는 거에 문을 당당하게 열어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실력에 대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리트는 뭐예요? 실력에 대한 입증이에요. 물론 입증이 언제나 실질과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간혹 보다 보면은 되게 마음 아픈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많이 있었어요. 가르치면서. 굉장히 똑똑한데 시험을 못 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지. 그건 분명히 있는데 가슴이 아프지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법조인의 세계에서는 그 실력을 밖으로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사물을 처리해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사물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꺼내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의 통과라는 건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각오로 우리의 상반기를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휴식할까요? 10분 휴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